6월 28일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부인 조피는 사라예보에 도착했고 시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르비아의 극단적 민족주의 단체 흑수단의 단원이자 19살의 청년인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와 황태자비를 향해 총을 쐈지만 그의 총알은 황태자의 어깨를 맞추었을 뿐이었고 황태자비에게 쏜 총알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현장의 헌병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죠.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의 젊은 청년에게 암살당할 뻔했다는 소식은 늙은 황제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황태자 자신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실은 황태자 페르디난트 대공에게는 그만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제국 내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과 언어를 단위로 경계를 지어 해당 지역에 각각 동등한 위치에 주권을 부여하자는 것인 대오스트리아 합중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 자신의 계획을 확정지었죠. 실제로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겉으로만 덩치가 큰 제국으로 보였을 뿐 내부적인 정세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는 각종 공식 문서가 15개의 언어로 작성될 정도로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존재했고 당연하게도 독일계인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기에 사실상의 공용어는 독일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는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독일인이 아닌 민족은 2등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계급의식이 대두되어 동일한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주의 의식을 더욱더 뿌리 깊이 심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열강들은 일관된 정치 시스템, 언어 등 현대 국가의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봉건 체제 하에서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갈등과 증오의 감정으로 얼룩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황태자인 페르디난트 대공은 이렇게 사실상 1등 시민, 2등 시민으로 나누어져 불평등한 구조와 싹트는 증오의 감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월하고 여리한 민족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민족끼리의 연방국가를 만들어 제국을 안정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인 대오스트리아 합중국이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1916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상징이었던 프란츠 요제프 1세가 노령으로 사망하고 새로운 황제 프란츠 요제프 2세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자신이 황태자 시절 생각했던 대오스트리아 합중국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였죠. 제국의 3등 시민이나 다름이 없었던 슬라브계, 루마니아계, 크로아티아계 등 여러 민족들은 황제의 정책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새 황제의 민족 갈등 유화 정책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단체와 반대 세력들도 돌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민족 갈등을 해소하려고 나서는 황제의 적극적인 자세에 동화되어 황제를 지지했죠. 이어서 1917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를 합병했고 세르비아를 자치구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2세는 자신이 암살당할 뻔한 지역인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마침내 대오스트리아 합중국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같은 해 러시아에서는 붉은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주요 도시 길거리에선 파업을 한 노동자들이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의 패배와 패전 이후 벌어진 경제난 그리고 피해 일요일 사건에서의 잘못된 대처로 러시아 제국의 차르 니콜라이 2세는 백성들의 지지를 크게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발칸반도에서의 러시아 입지를 넓혀가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며 상황은 역변되었죠. 대오스트리아 합중국의 탄생으로 인해 발칸반도의 슬라브인들은 무능력한 차르가 발칸을 이용하려 한다며 러시아의 개입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제국 내 민중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으며 참다 못한 도시 노동자들은 공산주의 이념과 결합하여 황제를 끌어내려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강력한 반정부 세력으로 진화하게 되었죠.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한 무능력했던 차르는 혹독한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반기를 든 붉은 군대는 차르의 궁전을 포위했고 니콜라이 2세를 끌어내려 퇴위시켰죠. 그리고 이내 한때는 자신들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를 처형하여 인류 최초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의 탄생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갑작스런 탄생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는 과거 러시아 제국이 속해 있던 삼국협상의 멤버들에게는 치명적이었는데요. 만약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삼국동맹을 상대로 전쟁이 터질 경우 든든하게 동부전선을 담당해줄 러시아 제국을 잃어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계속해서 해군을 키우며 공격적인 식민지 팽창 정책을 해대오는 독일을 손봐주고 싶었지만 러시아 제국을 잃자 매우 소극적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정작 이 문제는 19세기 후반에 내부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력이 있던 프랑스에게 더 심각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붉은 혁명이 대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프랑스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기회를 제대로 잡아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제2의 파리코민이라 부르며 과거 1871년에 일어난 파리코민의 정통성을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공산주의 정부 협력 아래에서 노동자들을 결집시켰고 공장들의 파업을 이어나갔습니다. 1923년 프랑스 공산당과 제2의 파리코민은 프랑스의 붉은 혁명을 주도했고 이는 곧 프랑스 내전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소련 정부의 협력 아래 프랑스의 공산주의 혁명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죠. 이로 인해 프랑스 내부는 완벽하게 분열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프랑스의 공산주의 혁명은 전 세계를 한 번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까지 공산주의 혁명이 터지자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혁명의 불씨를 키워갔는데요. 어쩌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도 혁명을 터뜨려 보수의 상징인 왕들을 몰아내 노동자들의 위상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삼국 동맹의 일원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합중국 또한 위기감을 느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부 체제인 전제주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이 존재하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은 혼자 남아버린 삼국 협상을 탈퇴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몰린 삼국 동맹에 가입하였죠. 그들은 이제 삼국 동맹이 아닌 대영 제국,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합중국, 이탈리아 왕국, 즉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대항하는 왕국 집합 공동체인 사국 왕권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사국 왕권 동맹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프랑스 코민, 소련이 공산주의 정부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권위주의 왕권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길고 긴 냉전이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